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 선도국가로 확실히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수요일 G20 정상회의와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십니다. 취임 이후 이어진 G7, 유엔 총회, APEC, ASEAN, G20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성과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프랑스, 독일 정상과의 회담, 인도 브라질 정상과의 협의, 믹타 정상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외교였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경제 회복, 산업 협력, 전략 분야 협력의 성과가 차근차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모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APEC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 상임위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주 APEC은 경제 효과, 투자 유치, 국격 제고,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이 상정됩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들입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처리한다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말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미래, 안전, 균형 발전 예산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AI, 방산, 원전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방산 세일즈 성과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큽니다. UAE 정상회담을 통해서 150억 달러의 방산 수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우리 기업 우선 참여로 AI 협력 부분 200억 달러를 포함한
350억 달러의 경제협력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집트와는 방산 분야 협력 모색을 비롯해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주요 국가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이 K방산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과 또 국민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K컬처, K뷰티, K푸드 등 한류의 역동성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의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경제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기 호조의 기여가 컸습니다.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기한입니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27일 목요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K스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 등의 주요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적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합니다.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통일 구상은 지난 수년간 파탄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발표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 통일론을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상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며
긴장만 키워온 지난 정부의 시대착오적 접근을 분명히 끊어낸 것입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항복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남북 비상연락망이 끊기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결 조장이나 정치적 포장보다 실질적 억지력과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체제가 견고해질 경우 연합훈련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국가안보 구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결적 대북 정책이 남긴 것은 긴장고조, 대결 심화, 소통의 단절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론은 그 파행의 고리를 끊고 평화로 가는 새로운 질서와 전략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적대와 공포를 조장하던 과거와 달리 안보는 튼튼하게, 대화는 주도적으로 균형 잡힌 원칙 위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교섭을 회피해왔지만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과 직접 교섭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둘째, 분쟁의 악순환이 완화됩니다. 교섭에서 배제되고 파업에 내몰리던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 통로가 열립니다. 셋째, 원하청 간 구조적 불평등 개선의 전환점입니다. 저임금, 저교섭력에 갇혀있던 하청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고 직무와 산업 특성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교섭 구조가 마련됩니다. 넷째, 예측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교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을 줄이고 혼란 없는 제도 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섭 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도록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 대해 국회의 점검과 보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청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가 발언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원회가 헌정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 출범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법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 구성을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인 방어 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헌법 존중 TF 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인 인권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TF 구성을 막은 안청우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은 헌정 파괴의 공범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면 12월 3일이 1년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시간과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12월 3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말에 멍청비용, 홧김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비용을 가리킵니다.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결국 내란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마무리되면서 최소 1,3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예산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떠넘긴 막대한 청구서입니다. 가히 윤석열의 망상 비용이라 할 만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용산 이전에 사용한 예산은 832억 1,60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기억하시지만 당선자 시절 46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비용 17억 원, 경찰 경호부대 이전 70억 원, 국방부 이사 비용 349억 원 등 연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집권을 했었으면 추후에 또 여러 가지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곧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단 3년 만에 이 국민들의 혈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한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약 1,30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결국 거짓말과 무능이 빚어낸 예산 참사입니다. 이마저도 직접 비용만 계산된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용산 이전은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 경찰서는 업무가 과중되어 지역 안전관리보다 집회 경호에 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용산구청 역시 대통령실 민원 해결에 급급해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습니다. 또한 후한무치하게도 내년도 민생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도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 잡기를 하기 이전에 윤석열이 만든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비용에 대한 청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기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천특위에서 이제 저희들이 법안 발의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프림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코스피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사주 제도 개혁 필요성은 작년 초 전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밸류업 정책에도 포함된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속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로서 자사주 개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허위 공시입니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라는 비판이 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라는 게 비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만일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들의 동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비 발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 넷째, 신탁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하는 자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 자체는 허용하지만 그 자사주의 성격, 그리고 소각,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조건으로 해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주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주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 논의가 있었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상임위 단계에서 하나씩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원내 부대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개혁의 항공모함 원내대표단의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입니다. MBK를 엄하게 제재하되 홈플러스는 정상화시켜 살려야 합니다. 홈플러스 공개 입찰 마감 기한이 11월 26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위항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모두 사실상 부동산 매각과 차익을 노린 또 다른 형태의 먹튀를 가깝습니다. 제2의 MBK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홈플러스를 유통기업으로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검증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MBK의 먹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위탁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제2의 MBK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MBK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투기적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MBK의 엄중한 책임을 묻되 당과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유암코와 같은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건전한 유통기업이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암코 등이 법원 회생 절차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채권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 경영 능력과 자금력을 가진 유통기업이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인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도 11월 26일 공개 입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 정리 계획이 제출 마감 시한인 12월 29일까지는 계속해서 홈플러스의 인수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MBK에게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여부는 금감원이 제재를 하는 양정에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 중에는 전기가 끊기고 납품업체의 물류 공급이 중단되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운영되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MBK는 인수 이후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회생 절차 뒤에 숨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 CJ 등의 대기업들이 물품 공급을 하는데 현금을 선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공급 계약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MBK는 약속했습니다. 사제 출연을 통해서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하겠다고. MBK는 보증 등을 통해서 물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K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아울러 정부와 함께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미뤄두었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즉 온플법 처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범 정책실장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 것이 아닌 국내 플랫폼 입법 논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배달 시장의 급격히 성장에 따라 이제 외식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배달 비용까지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달앱 독과점 남용과 수수료 폭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통상 이슈가 우려되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의 처리 속도는 조절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논의는 본격화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도입한 성공적인 경험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배달앱사들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합니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최대의 요구에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합니다. 필요하면 배달앱만을 초점에 맞추어서 외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제한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효능감과 유능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제한의 법률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제57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